어떻게 보면 뭐 지식적인 측면보다 메시지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럼 한 시간을 그냥 어떻게 보면 헛되게 버린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 뭐 알고 싶은 게 집합권 뭐 이렇죠? 다 알고 계신데,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고 집합 건물 등기부, 등기부가 세 가지죠, 우리는요. 근데 이 집합 건물 등기부에는 또 이거하고 달라가지고 여기에 경매하다 보면 대지권, 미등기, 토지 별도 등기, 빌라 중에서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좀 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뭐 또 책에도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오늘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고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제가 이거 드리는데, 요 입학 건축물은 다 아시죠? 근데 경매 가면 이게 또 나와서 또 잘 몰라져. 저도 경매 하면서 알았는데, 건축업들 집 짓는 거 보니까 땅값이 비싸가지고 저 상가가 아닌, 사무실이 아닌 주택으로 해야 임대 수익이 나오고 매매 수익이 나오니까 1층에는 뭐 필로티라나 그걸 하고 2, 3층을 사무실로 해놓고 3, 4, 5층을 원룸이라든가 해놓고 나머지 중공검사 다 받고 나서 걸린 상가를 갖다가 방으로 다 쪼개가지고 불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건물도 경매에 나와. 그거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셔도 되죠. 뭐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인 경매 지식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다 소화하기가 어렵고, 나머지 책 갖고, 이거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제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뭐, 권리분석 관계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경매가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공부하기 싫고, 경매는 좀, 해서 돈을 좀 벌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또 그런 물건이 또 꽤 있더라고, 보니까. (2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시작이니까 한번. 5번에 제가 발품 경매 이렇게 써놨어요. 진짜 이거 고양시 어떠한 그 공인중개사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사무실 나오셔가지고 그냥 저거 하시는데, 시세는 아까 말씀드린 아시잖아요. 권리분석이 간단한 거, 이거는 뭐 한 30초면 다 되는 거니까, 이런 물건을 시세가 아니까 시세보다 낮게 거의 매일 법원에 가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 떨어지면 뒷산으로 가셔가지고 건강하시고, 또 다음날 물건 찾아가지고 뭐 시세보다 싼 거, 그 최저 매각가격이 있는 거, 자기가 그 시세를 아는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법원에 가셔가지고 입찰하고, 뭐 떨어지면 뭐 그냥 마음 그냥 한여주면서 그냥 등산 한번 하시고 사무실로 다시 오시고.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요. 왜 그런가? 제가 용인에 살아서 물건을 찾다가 이 물건을 찾았는데, 물론 2012년이네요. 요즘도 그런 거 많아요. 서울에도 있고, 저 고향에도 있고. 4차에 국단계 1억 8,944만 원이죠. 최저가격이. 그 위에 거 보세요. 2억 3,600원이에요. 근데 입찰을 17명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3회차보다도 높은 2억 5,500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요 최저 낙찰가보다 1원 똑같이 써도 되죠. 똑같이 쓰거나 1원만 더 썼으면은 그냥 2천만 원 버는 거예요. 월 수입이 한 180이니까 뭐 조그만 중개사무소 뭐 1년 수입을 그냥 버신 거지 뭐. 1년에 하나만 이런 물건 한다 하더라도. 특히 저는 직접 본 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옛날에 방배동인가 한번 물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경매장 텅텅 펴가지고 다 유찰이야, 다 유찰. 그날만 물 쑤시고 가가지고 그냥 쓰기만 하면 당첨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팍 올랐지 뭐. 추운 겨울날, 더운 날, 뭐 이렇게 특이할 때 이렇게 걸러지는 게 있고, 또 이상하게 남들은 다 하겠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유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1년에 한 건만 잡아도 2, 3천 싸게 사면은 1년 연봉도 되죠 뭐. 경매는 또 이렇게 쉬운 것도 있어요. 쉬운 것도. 이와 관련된 물건이 앞으로 다시 와가지고요. 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6페이지. 맨 위에 2016 태그 23475번이요. 페이지 6번.
이거 고양시 거죠? 고양시 땅, 양주시 땅인데, 대지인데, 처음에 5억 1200, 3억 5800, 2억 5800, 1억 7500. 그러다가 낙찰을 5억 1200, 맨 꼭대기로 올라갔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요것도 발품 경매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11명이 들어왔죠? 11명이 들어왔는데, 너무 높게 해가지고 잔금을 안 냈는데, 아마 이것도 2, 3등은 제가 볼 때 그 이상의 바로 위에보다도 상당히 싸게 아마 그 전에 갔으면 낙찰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경매 물건이 아닌가 해서 실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아주 안 바쁘시거나 아니면은 자기 가족 중에서 뭐 어머니라든가 누군가가 그 입찰표만 쓰는 방법만 공부하면 되니까 물건을 시간 남으시고 그럴 때 안 바쁘실 때 경매 물건을 좀 찾으셔가지고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 시세보다 상당히 싼 게 있다 그러면은 뭐 본인이 가거나 제3자를 시켜가지고 경매를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락날락 하다가 1년에 한 건만 잡으셔도 뭐 일반 그 조그만 임대차 중개수수의 1년분 수익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밑에 2007년도 3984 그거 한번 보실래요? 무작위로다가 경매가 이렇게 막 진행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밑에 그 감정가가 얼마예요? 2007년 3월에 4,600 얼마죠? 그 밑에 낙찰가가 얼마야? 응? 아니, 그 밑에 바로 2차에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에? 11억이에요? 막 올라, 그 밑에도 그렇죠? 그 밑에도 그렇죠? 막 그러잖아. 그러다가 맨 밑에 정상적으로 2억 800에 낙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얼마짜리예요? 4,600짜리가 2억이 됐는데 경매가 취소됐잖아요. 이게. 한번 유지기가 경매가 막 그냥 요거는 아마 이렇게 역산해서 유출하면은 돈을 빌려서 경매를 당하게 된 사람이 집주인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그 경매 취소시켜주는데 감정이 나쁘다 보니까 경매 신청자가 계속 진행을 해. 좀 내가 돈 틀림없이 갚을 테니까 봐달라라고.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니까 가서 가격을 갖다가 무조건 대고 막 높이 쓰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증금 10%를 뜯겨요, 안 뜯겨요? 응? 뜯기잖아. 근데 희한한 게 그 뜯기는 게 배당할 때 남한테 안 가는 것 같으면 그 배당 재단이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다시 와 그게. 이제 MPL 말씀 많이 들었죠? MPL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MPL을 샀을 때 그 물건이 얼마만큼 더 떨어지면 내가 손해나는 금액이 기준선 한계선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떨어가지고 낙찰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높이 써요. 왜냐하면 보통 MPL은 1순위 저당권을 사기 때문에 내가 높이 썼다가 잔금을 안 내버려, 연기시켜버려. 이게 뒤로 한 타임 늦춰버려. 그래가지고 배당, 10% 못 받은 거가 결국은 1순위니까 자기한테 오니까. 경매는 좀 공부를 좀 하셔야죠. MPL 같은 경우는 방어 입찰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미치는 선까지 오면은 지들이 가서 높은 가격에 낙찰 받았다가 그 다음에 잔금을 안 내버리고 분위기를 전환시킨다든가 뭐 기간을 끌어가지고 아파트를 상승시키다든가 이런 경우도 흔히 실무에서 나와요. 여기인데 그럼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입찰표 작성 시 주의사항.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나와요 여기. 이거 2014년 타경 3838이네. 여기 이게 3차에서 이게 금액이 이게 얼마야? 3억 3천짜리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얼마야? 동그라미 그렇죠.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게. 근데 왜 요거를 좀 여러분한테 드리냐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저는 컨설팅 할 때 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컨설팅을 유도를 해요. 말은 하기 나름이잖아. 상대편한테 설득력이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셨을 거야.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보고 나면은, 이거 왜 내가 틀렸지? 내가 틀림없이 100% 아는 건데. 그 이놈의 짓기 순간에 사람은 한번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 틀린 거를 뭐 이렇게 밖으로 한번 나와서 쉬었다든가 잠을 잤다든가 완전히 자기 머리를 다른 쪽으로 갔다 오기 전에는 한번 자기가 틀린 건데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이게. 그렇죠? 학교 공부할 때
다 아는 것도 틀리고 나오잖아. 그거 답 쓸 때 그게 맞다고 본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건데도. 그래서 고객들한테 그 수수료를 좀 아까워하시잖아. 중개하시면서. 컨설팅도 마찬가지죠. 뭐 컨설팅비 아까우니까. 경매는 이런 것 때문에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둘이 하셔야 됩니다. 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옥션에서도 그래요. 혼자 안 하고 항상 크로스 체킹이에요. 왜냐면 내가 밑에서 직원들이 본 것이 직원들이 아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이거 잘못 판단하면 그 잘못 판단하는 기간이 오래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료가 혹시 앞으로 경매 컨설팅이라든가 뭐 하여튼 중개한다 할 때도 수수료를 아까워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하나의 자료로다가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것도 왜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은 10%를 갖다가 그냥 뜯기게 만들었냐?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 법원에 가면 여러분들 공부하라 많이 와요. 그 사람들한테 연습을 시켜. 이렇게 써놓으면 옛날에는 그냥 다시 무해가지고서 보증금을 안 뜯겼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도 그렇게 하니까 법원 진행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장 하나를 더 붙이면 보증금을 못 찾아간다라고 이제 브레이크를 걸은 거지. 근데 여기 컬럼을 누가 하나 써놨더라고. 이 컬럼을 제가 쓴 게 아닌데,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또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무슨 얘기는 은행 가면 아라비아 숫자 쓰고, 이거 글씨 쓰게 돼 있죠. 아마 요 표를 아라비아 숫자 쓰고 글자를 쓰게, 1, 2, 3, 4를 쓰게 하면은 아마 틀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그렇게 바꾸면 되는데, 법원은 또 안 바꾸지 뭐. 이런 제안을 누가 좀 제안서를 좀 해놨더라고요. 이런 거 제각 바꿔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법원은 부동산 매매 당사자 아니에요. 직계 아니잖아. 그냥 팔아주는 거예요. 중개사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안 고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아깝잖아요. 잘 모르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반 수요자가 조금 가격을 싸겠다고 법원 가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무심코 썼다 그래가지고 뭐 1억짜리만 하더라도 1,000만 원이고 10억짜리만 1억을 못 받는 건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누군가가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쓴 것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밑줄 줘놨잖아요. 그 화살표 맨 앞에 배당 재단의 흡수됨으로 이렇게 됐죠. 10% 보증금 못 받아간 거를 법원이라든가 뭐 국가가 갖는 게 아니고 집을 매각 당하는, 경매 당하는 그 채권자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법원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전입신고와 최우선 변제 걸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 차이로다가 아까운 3,500만 원을 공인중개사가 썼다 그러면 이 양반은 고객에 어떻게 보면 3,500만 원 전액을 다 손해배게끔 공인중개사분이 좀 체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그런 사건이었었고, 두 번째 말소 기준 등기 임차인이 대항력 이랬는데, 요 물건 갖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좀 충분히 요건 아니구나. 이거 수비형이니까 임차인 입장 속에서 경매 지식을 알아야 되고, 임차인이 잘 모르니까 공인중개사가 좀 아셔가지고 임대차 계약 쓸 때 여러분하고 인연관계가 아주 깊은 그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을 100% 찾아 나갈 수 있게끔 경매 지식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경매 물건이에요. 이거 대항력. 전에 한번 여러분들 신문 봤나 모르겠다. 2080 동아일보가 주거권 10명 중에 10명 중에 7, 8명이 모른다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들. 근데 유럽은 교육을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경매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어디 가서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 정도의 대학 가는 시험을 뭐라 그래요? 그 시험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교육과정으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 사람들, 학생들한테. 요즘 뭐,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교 졸업 맞고, 뭐, 원룸만 비싸가지고 보증금이 전세 4천, 5천인데, 그 사람들 지식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뜯기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공인중개사만 사실 믿지. 얘기하면, 공인중개사 가면 다 책임져 주는 거 아니야? 책임져 주긴 뭘. 알고 나니까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뭐 보증금 쓴 거 책임져 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데, 제가 볼 때.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 양반들한테 물어보면 공인중개사 다 알아서 해준대.
해주긴 뭘 해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학습 과정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에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학습을 집어넣어줘서 자기 보호를 하게끔 교육 과정에 넣어줘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다음에 다음 장 8장으로 넘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를 계약하고 나서 전입일자,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를 받았으면은 뒤에 전세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배당 권리가 있다. 아마 저도 얼마 전에 알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처음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계약서 쓸 때 이제 아주 친한 거 아주 보호해주면은 계약서 쓰고 나서 잔금 기간이 길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잔금 낼 때 물론 보지만 집주인한테 잘 얘기를 해가지고 대항력을 빨리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 어렵게 만난 고객들한테 집주인을 잘 설득해가지고 1순위로 만들어주는 게 계약서 쓰고 나서도 사실은 잠 여러분이 편하게 잘 주무실 수가 있죠. 그거 판례입니다. 한번 가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야 10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법정지상권, 유치권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지식 측면입니다. 이제 보통 경매그럼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 일반 물건은 뭐 아파트 이런 거는 뭐 그냥 오히려 그 시세보다 비싸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일반 물건은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가긴 갔는데 또 뭐 잘 삼져보면 있고 거의 같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특수 물건으로 가야 된다고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반 물건, 특수 물건은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고 경매 오래 하신 분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밑법하시는 관습법적인 성격이랄까, 누가 정해진 건 없는데, 그냥 특수 물건 그래가지고. 그렇죠?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특수 물건이라고 경매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게. 응? 예? 그러면은 뭐 특수물건에 거의 요즘 또 일반화됐어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 그쪽에서 거의 일반화됐어. 기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공인중개사니까 이거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되고 해야 돼요. 대항력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낙찰 받고서라도 집주인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낙찰 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받든가 여러분 고객이 받잖아. 진성인체 말 그대로 진짜 1순위 대항력이 있는 사람, 가짜 위장임차인. 지금 무슨 얘기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집 사고 판매 어떻게 보면 뭐 집에 누가 살다가 저 지방이 시골에 계신 분 가족이 전입신고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 이사를 해야 이 요구가 성립이 되는 건데. 우연찮게 전입신고가 돼 있는 게 많잖아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요거를 빙자해서 경매 넘어가니까 돈을 받아내려고 실제 살지는 않았으니까 대항력권을 못 갖췄으니까 대항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것이 되어 있다는 것을 빙자해서 여기다가 가짜 계약서 같은 걸 써가지고 자기가 진짜인 양 법원에다가 돈 달라고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죠, 이건. 밑줄야 번전이니까. 이런 사람을 찾아내서 이거를 깨버리면은, 나머지 임차보증금이라고 얘기한, 다른 사람도 이걸 진짜로 믿거나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만큼을 돈 벌 수 있는 거죠. 돈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는 사람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가장 잘하는 사람은 당사자들은 알겠죠. 알면서도 거짓말로 하는 거니까 당사자들은 알지.
두 번째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이나 나죠. 이런 물건이 우리 동네 경매 나올 때 그 집의 임대차 계약을 내가 쓴 경우도 있고, 또 이걸 갖다 탐문한다 그래. 탐문하라 그래. 형사가 돼가지고 한번 탐문하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탐문하는 거하고, 여러분 주변에 나온 물건의 임차인의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탐문하는 거하고, 어느 분이 진실에 가깝게 탐문할 수 있겠어요? 가장 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탐문, 그 집 다 내부사정까지 다 아니까. 이 사람들이 임차인으로서가 법원에다가 자기가 1순위라고 배당 신청했대.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런 거 가만히 보면 또 물어라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물어라 올 거야, 아마. 그분들은 뭐 가짜 임차인가 진짜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가 모르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들은 뭐 누가 만나주겠어요? 여러분들 찾아가서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두 번째로 잘 아니까 여러분들이 특수물건 중에서 이 가장 임차인 색출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대장이야. 이것만 또 하면은 뭐 엄청나게 요즘 아까 말씀드린 아깝다는 금액도 3,500이고 비싼 거는 뭐 또 보증금이 1억, 2억도 있잖아. 그런 것도 가짜로다가 지가 진짜 임차인이라고 법원에다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채권을 얘기해서 응? 채권자요. 채권? 아, 채권은행에다가 보통 전화를 해가지고, 은행에 담보 줄 때, 실행할 때, 그런 것도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도 있다 보시면은, 은행하고 관계없이 일반 것도 있고, 뭐, 신용부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어요. 좀 남들이 못 찾는 것도 있어요. 또 은행에서 해준다니까 100%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메시지적인 거는, 일반 물건이 좀 돈 벌기가 어렵다. 특수 물건으로 가야 된다.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들이 가장 잘하는 거는 선순위입자, 대항력 깨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그래도 특수 물건 공부하실 때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기 어디야? 10페이지요. 10페이지죠? 2016년 건에 102596번. 이게 대항력 깨는 거예요. 이게 깨는 거. 이게 1억 5,500 감정돼 있죠? 그래가지고 두 명이 들어와서 1억 2,957만 원에 한 사람이 낙찰됐는데 자신이 없다 보니까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대항력이 있는 걸로 판단해서 겁을 먹어서 그런지 잔금을 안 내버렸어. 그 진행되다 보니까 두 번째 가가지고 1억 얼마의 금액이야? 잘 안 보이나 제 거는? 1억 1,000이에요? 1억 800으로 돼 있어요? 1억 1,700이요. 그 입찰 4명이 들어왔잖아. 그 위에 1억 2,900하고 1억 1,700하고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게 안 나는데 위에 사람은 제가 볼 때 경매 지식이 부족하구나 그래가지고 덜컹 겁을 먹고 대항력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잔금을 안 냈는데 두 번째 사람은 보니까 이게 진짜 가짜 같아. 가짜라고 확신을 하고 조금 싸게 낙찰을 받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항력이라 하더라도 배짱과 조사력에 따라 가지고 어느 사람은 포기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낮을 수도 있고 근데 결과는 명도 소송할 때 나는 거 보니까 다 예측이니까 맞고 틀린 거는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특수물건이고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임차인 현황이요. 보증금이 표기가 안 돼 있죠. 그것도 보셨나? 보증금 표기가 안 돼 있죠. 조사가 안 됐어요. 원래 그래요. 미상이라고. 그 오른쪽에 보면 전입일자가 2001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밑에 전입 다음에 뭐라고 쓴 거예요? 확정이라고 써 있죠. 확정일자. 이거를 보통은 전입하는 날 같이 확정일자 받죠. 그냥 옆에 가서 도장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6년이니까 한참 있다가 경매 넘어갈 때 받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서류적으로다가 가짜다가 아니고 가짜일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죠.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는 또 안 했어. 왜냐면 배당 요구하면은 서류가 법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남한테 보여주면 이게 또 싫어서 그런지 좀 경매한테 코치를 받았는지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류 세 가지만 봤을 때도 그 대항력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유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두 번째 받은 사람은
미납을 해버렸죠. 겁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자의 딸 겸 채무자의 배우자로 조사됨. 읽으셨죠? 그러니까 이 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장인이 살고 사위가 살고 딸하고 사는데 소유권은 사위 앞으로 돼 있는 아파트 같아요. 그 설명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위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니까 이제 경매로 넘어갔겠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부부간에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나? 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판례까지는 안 나왔는데, 실제 법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법을 조금 본 바에 의하면은 어느 집들은 정작 독립재산하는 부부도 있잖아요. 별산제기 때문에 별산제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진짜로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쓰고 집을 사면서 했다. 돈 들어가고 그러면은 인정될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부부가 안 된다는 판례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 논리로 추구하다 보면 별산제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다가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유교적으로다가 자기 아버지가 자식을 들어와서 집에서 함께, 요즘 자식들이 돈이 좀 없고 그러니까 살라 그럴 때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식한테 임대보증을 받고 임대를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예측이야. 근데 반대로다가 자식이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버지한테 임차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계약서를 써서 아버지를 같이 산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좀 안 맞잖아요. 물론 상식 예측이야. 여기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딸이 사위하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인하고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임대차 관계가 거의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겁나가지고 포기를 했고, 두 번째 있는 사람은 이거는 말씀드렸던 가짜 내지 우위차인이다라는 단단한 각오하에 1억 5,500을 아파트를 1억 1,700에 받았으면 한 3천만 원. 요즘은 아파트는 또 꼭대기로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한 2, 3천만 원 싸게 산 거죠, 이건. 그 다음에 또 넘기면은 한 장 더 넘겨보실래요? 그러면 2016타기 103385번 있는데. (103385) 선순위 그 밑에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맨 아래요. 소유권 매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기가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여기서 선순위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선순위가 진짜 가등기일 때 가등기를 소유권 넘어오면 그 위에 있는 거는 다 살아요, 죽어요? 다 죽잖아. 선순위 가등기를 여러분들 전문가 아니야? 다 죽잖아. 그러니까 선순위 가등기 있는 거는 낙찰을 받아봤자 나중에 선순위 가등기자가 그 소유권 이전하면 낙찰 받은 게 무효화되니까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 물건의 그 위에 1차, 2차, 3차 보시면은 낙찰을 받았죠? 5,390만 원에. 몇 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이 들어왔죠? 여기는 지금 두인 건데 입찰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놈이 이런 걸 받았어? 라고 이제 다른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주식회사 NC 옥션으로 되어 있더라고, 이 일명이. 요거가 어디에 회사를 두고 있냐면은, 여기 창원에 회사를 두고 있어. 그러니까 경북고 가까운 데야. 그러니까 역시 컨설팅 하는 사장이 아마도 이 경매 물건의 선순위 가등기는 있으나 마나 한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경매한 사람 많은데도 이 사람이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야? 1억짜리를 뭐 5,400 거의 절반 값에 혼자 들어가서 받아가지고, 내가 허가 내고, 이게 잔금까지 다 치렀을 거예요. 지금 다 끝났어요. 배당까지 이게. 왜 그런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요. 이 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이라 이거 혼자 들어갔나? 나름대로 뭐 어떤 행위를 할 때 사람은 그 이유가 있잖아. 동기가 있고.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게 또 경매 여러분들이고 경매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발견했어요? 왜 들어갔나? 한번 발견해 보세요. 제 본전 아니에요? 어? 어떻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하면 도로 돌려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을 다 받아? 낙찰된 걸 그 경매 자체가 이제 부여돼가지고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고 보증금 잔금까지 다 납부한 다음에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 납부한 거 낙찰됐다가 낙찰됐는데 나중에 낙찰 받은 사람이 촉탁등기에서 자기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선순위 가등기가 그 이후에 자기 앞으로 명의변경 소유권 가져오면은 낙찰 받은 그 위에 건 다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식하냐? 경매가 들어가면은 이걸 특정화돼가지고 그걸 미리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잔금 납부 전까지 매매 예약을 등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는. 왜냐하면은 법이 있잖아요. 법이 무조건 되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민사집행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민사집행법에서는 법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뭐 집행관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 위에 맨 꼭대기 판사가 있어요. 판사는 독립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법을 조금 위반해서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어요. 그 경매에서는 많아요, 그런 게. 하기 때문에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법과 판례는 법원 직원과 집행관이 하는데 법원 직원 중에서 신참도 있잖아. 인사이동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르고 진행을 했어. 그 진행되는 건 진행대로 가요, 그냥요. 여기서 제 나름대로 뒤집어 본 거는 뭐 법원 그래가지고 법원이라 그러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죠. 그런데 소멸시효 그래가지고 단기 소멸시효 3년, 5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순위 가등기는 10년이죠, 10년. 단순히 가등기는. 이거 소유권 청구권 몇 년 돼 있어요, 여기? 2007년. 금년이 몇 년이에요? 2017년, 7년. 그래, 거의 다 왔죠, 이게.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도 막 선순위 가등기 있으니까 한 명밖에 안 들어와요, 한 명밖에. 조금만 공부하면 돼, 이런 거. 하나씩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있죠? 여러분들 선순위 가등기 있는 집에 임대차 계약서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응? 선순위 가등기 있는 집에 임대차 계약 하나 오면은 그 집 소개해서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써요? 네. 공동임차인으로 해가지고 공동임차인? 네, 그러니까 결국 매매 예약 중인 집을 쓰잖아요. 매매 예약 중인 집도 하여튼 또 자금 내기 전에 쓰니까 그럴 때는 매수인하고 같이 거기서 매도인 매수인 같이 쓴다는 공동을 쓴다는 얘기죠.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게 법으로만 따지면은 이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안 쓰죠. 안 써야 맞지. 법적으로 안 써야 맞아요. 그냥 그렇게 써도 괜찮다라고 일반화되어 있는데 경매 공부하시면서 쓴다면 물권하고 채권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살 사람의 계약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야. 이 사람이 연대 책임처럼 받아주면 좋은데 같이 해주고 씨발 나 몰라 하고 얘기하면은 채권이기 때문에 담보가 안 돼가지고 공개 쓰면 큰일 나가처럼 또 그냥 로또 역로고 맞아요, 그거. 선순위 가등기하고 갖춰보는 법적으로 보면은 쓰면 안 돼요. 공동담보 써준 사람이랑 마찬가지로 살 사람이 선의 차라. 그래, 내가 인수할게. 라고 생각해서 그 보증금을 나중에라도 그냥 주면 모든 게 그러지. 법보다는 합의가 먼저 앞서니까 괜찮지만, 쓰시면 법적으로 볼 때 이상한 사람 만나면은, 괜히 중개업자 괜히 혼나요. 그랬는데, 여기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장님처럼 깡다기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장이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임차인도 들어갈 때 선순위 가등기가 있지만 이 가등기는 아마 죽어 있는데 등기 소멸 삭제만 안 한 등기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거라고 경매하는 사람 유추해가지고 10년 거의 다 됐지 임차인이 있지 그러니까 이 선순위 가등기 1등은 이건 무효인 등기라고 판단을 해서 어느 그 옥션의 사장이 이걸 거의 절반 값에 들어가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경매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경매는 사실 공부할 게 많고 유추도 하고 뭐 추리도 하고 막. 대항력은 있는 겁니까? 어디 대항력 있지? 저 선순위 대항력 있잖아요. 2007년이고. 네. 2001년이고. 확정일자가 확정일자는 보지 말고 확정일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정일자는. 예. 2001년에 그럼 이 사람은 2001년인데 2007년이니까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잖아요. 법사가가 1억짜리를 김방지가 일단 대항 인수해야 되니까 자기는 5,390에 사도 60만 원 또 물어줘야 되잖아요. 물어주는 게 아니고 배당 신청을 했잖아 이 사람이. 배당료가 그 배당 요구 했잖아. 안 했으면 달라지는데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법원에 잔금 낸 돈 갖고 그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가니까 내가 물어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네. 그다음에 앞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차액은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못 받은 게 있나? 여기가 5천 얼마가 되는 게 자기가 물어줄 것까지 계산해서 여기보다 한 번 더 떨어지면은 그 인수할 게 있으니까 이 금액을 산정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거기까지. 그럼 지식이 상당하시네. 610만 원 정도 물어줘야 되죠. 그 정도는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떨어지게 안 하고 여기 들어가는 게 그것까지 계산해서 이 사람들이 금액 설정에 들어간 거예요. 610자. 이게 배당 요구를 했어도 못 받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강제 경매일은 8월 24일인데요. 확정일이 그거보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가 아니고 전입일자로 보니까 하여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세히 더 공부하시고. 전입일자로 시간상 하여튼 배당 요구 받을 수 있는 게 확정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넘어갈게요. 일단 간혹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린 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그게 또 공부니까 그냥 전체적인 거 이런 흐름에 컨트롤기만 좀 하시고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앞에 와가지고 2014 타격 2784 2번 있죠. 이거 특별한 거라 전세권의 저당권이 돼야 안 돼요? 전세 계약 많이 쓰잖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갖고 돈 빌려 안 빌려? 네?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물건하고 채권이 있어서 물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전세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팔 수 있고 저당권을 저장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물건이 그거예요. 한 번 안 들으시면 아마 혼선이 될 거예요. 저도 경매를 하면서 거의 나중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도 이 지식을 얻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경매하면서도 맨 마지막에 접하게 되는 건데 감정가가 4억 돼 있죠. 그리고 위에 물건 종류 보면 노유자 시설로 돼 있죠. 그 맨 아래 보면 매각 물건에 전세권만 매각이라 그랬죠. 전세권만. 4억짜리가 떨어져가지고 2억 5,600까지 가니까 어느 사람이 덜컹 2억 9,600에 받았죠. 그러다 결국 또 미납됐죠. 이 사람은 뭘 실수한 것 같아요. 받아놓으니까 이거 잘못됐네라고 생각해서 이제 돈을 안 낸 거 아니야 지금요. 뭘 잘못 본 것 같아 이 사람은. 아마 제 추론은 여기 노유자 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을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지 감정가가 4억이고 상당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만 되면은 싸지 않나라고 시작해서 덜컥 받았거나 그 다음에 밑에 등기부등본 현황 한번 보실래요? 전세금 전부가 4억 스픽이 돼 있죠. 전세 계약을 4억으로 했나 봐. 그런데 그 밑에 전세권 임의 등기에서 청구 금액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청구 금액이 새마을 금고 2억 5,300 얼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4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감정가도 4억이라고 써놓은 것 같고 이 양반은 경매 지식이 많지 않은데 청구 금액이 2억 5,3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억 계약서 집어넣다가 쌈싸하다가 어떻게 일부 조금 받다가 못 받은 금액이 2억 5,300만 남았으니까 2억 5,300에 대한 경매 신청을 했는데 이 전체적인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4억이 감정가니까 4억짜리가 많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아마
덜컹 자기 혼자 가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둘이 봐줘야지. 보완돼가지고. 그래서 이 양반이 돈을 얼마를 날린 거야? 2,530만 원 늘렸나? 뭐 돈도 많네,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2016년 5월 25일 날 1억 6,300까지 떨어졌을 때 1억 8천을 썼죠. 아까 2억 5,300 전세권자를 2억 8천에 샀으니까 부동산의 투자의 단점 중에 하나가 팔기가 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단점이. 근데 NPL을 많이 강조하고 교육을 할 때, 근저당이니까, NPL은 길어봐야 1년 반, 2년, 6개월에도 배당 받을 수 있으니까, NPL도 단기 투자하고, 주식은 아주 초단기 투자하고, 전세권 경매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투자에,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가지고 장기성이다, 또 갑자기 떨어질 수 있으니까 확정된 수익이 보장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역산해서 금액 나오니까 확정된 수익의 계산이 가능하고 단기에 또 이렇게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요 전세권 경매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도 지켜보시면은 여러분들이 100% 정말 100%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 여러분들한테 기억 속에 한번 심어두려고 요 자료를 한번 뽑아왔어요. 그리고 그레이스 힐은 굉장히 유명한 물건입니다. 이 그레이스 힐은 굉장히 유명한 물건이에요. 아, 이거요? 이 노이자 시설. 아, 그래요? 지금도 한 5개가 진행 중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8, 90%까지 떨어진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노이자 시설만도. 네, 그레이스 힐. 아, 그래요? 요 그레이스 힐. 여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강서구 동청도에 강서구 쪽에. 가양역 1번 출구에 같이 있어요. 하여튼 주위에 있으시면 가까우시면 아까 우리 동네 경기본 물건은 전국구가 아니고 다 지역구니까 가까이 가셔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네? 경매에서는요 가압류군 지랄이고 복잡한 거 다 신경 쓸 거 없이 말소기준 권리라고 그러죠. 들어보셨나? 그것만 제대로 타면 그 밑에 거 다 죽는 거니까 복잡한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이게 뭘로만 복잡한데 알면은 말소기준 권리만 정의하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뒤에다 앉아 우리 같은 데 이렇게 30초만 끝나요. 아주 특이한 거 빼놓고 1초만 끝나요. 1초만 끝나요. 그래서 가압류고 신경 하나도 쓰지 말고 말소기준 권리 제대로 제가 나중에 기억시켜 드리니까 말소기준 권리 찾으면 그 밑에 거 신경 하나도 쓸 거 없어. 그냥 다 죽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또 사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예외가 항상 있으니까. 11번이요. 법률 지식을 활용한 재테크 그래가지고 법꾸라지 제가 써놨는데 이번 최순실인가 그 양반 사건 보면서 우병우 법꾸라지라는 얘기가 신문기사에 많이 올라내리대. 경매에도 법꾸라지로다가 돈 버는 방법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신문기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첨부해 놨는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음이 좀 약하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좀 죽고 부동산 처음 할 때 그린벨트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나 막 그랬어. 그 법에서 하지 말라랬는데 막 이랬는데 거기다가 공장도 짓고 창고도 짓고 수익을 막 내더라고. 야, 저건 뭐라 사는 거야? 왜 사는 거야? 그거 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경매까지 갔다 보니까 그런 거 사야 돼. 그런 걸 사야 돼. 그린벨트 창고 그냥 공장 이런 거 왜 있어요? 지금 가시다 보면 그린벨트에 창고도 있고 그 법에서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냥. 왜, 그거 하는 사람들은 뭐야? 하잖아. 위해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왜? 그거 말고 불법으로, 여기 불법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법꾸라지, 불법으로 얘기하잖아. 여기 타이틀이 뭐야? 이행강제금이죠? 불법일 때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우리는 그냥 가서 확 밀어버리면 저도 이거 밀어버릴까봐 겁이 나가지고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정부가 밀어버릴까봐 다 밀어버리라고 할까봐 겁이 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철거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거의 다 이행강제금 돈만 내라 그래. 돈만. 뭔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얼마 전에 답을 찾았어요. 저도 이제 끝까지 찾는데 철거까지 가는 거는 공공성이 있을 때는 철거하지만 개인적인 불법 행위 아까 말씀드렸던
단독주택에 불법한 거 상당히 많잖아요. 그 이행강제금만 내면 되지. 또 이행강제금을 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일반 서민들이 한다. 서민들이 이행강제금을 너무 내면은 사는데 부담이 된다 그래요. 정치인들이 5년만 내게 한다. 뭐 조그만 주택에는. 그렇죠. 또 이게 공약 걸어가지고, 야, 3년만 내라. 뭐 이래가지고, 이 이행강제금 내는 기간도 정치인들이 자꾸 줄여주죠. 이거 들어보셨나? 뭐 자꾸 줄여줘요, 매년. 좀 무슨 얘기냐면은, 그린벨트 같은데, 매년 내는 이행강제금보다 수익이 높으면은, 이거 투자해, 안 해? 하죠? 이행강제금. 그린벨트에 막 훼손되고 공장 있고 창고 있는 거가 이행강제금보다 임대 낼 때 공장 임대 막 없으니까 더 수익만 많이 받을 수 있으면은 공장 지어가지고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이행강제금 내라 해가지고 그냥 헐어버렸는데 또 여기서 불법적인 것 중에서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저런 거가 이것도 특별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미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수익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근데 보상 경매가 있었어. 전국에 도로 내고 뭐 이런 거 정부에서 하는 거 보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경매가 넘어가겠죠. 그것만 또 이렇게 솔팅해 가지고 경매로 하는 거 그런 거 사이트가 또 있어요. 뭐 저거. 근데 여기서 또 불법이 임야를 요 밑쪽에 이런 데는 보통 밭이나 논인데 논은 안 하고 밭으로다가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죠. 또 이런 데도 있고. 공시지가가 내지 감정가가 어느 게 더 비싸요? 임야하고 밭하고. 밭이 비싸죠. 밭이 비싸요. 임야를 불법으로 개간해가지고 밭으로 사용하는 이런 그 지역이 보상이 되는 예를 들어서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은 임야로 할 때는 그냥 임야로다가 법원에서는 감정을 하는데 이것이 보상을 받을 때는 현황으로다가 또 감정평가를 하더라고, 현황으로다가. 그러니까 임야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아. 그러니까 임야 같은 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대지로 다 바뀐 거라든가 하여튼 그 불법적으로 개간이 돼가지고 사용할 때 보상경매다 그러면은 이것만 또 하는 분이 있어. 감정평가 하신 분들은 잘 알잖아. 감정평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불법으로 나타난 그 사회 부동산에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또 돈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행강제금도 하나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 요거는 여러분들 아주 선수시겠다. 제가 경매를 하나 쭉 보다가 책을 쓰다가 나온 건데 보통 아파트에 이거 보금자리요, 보금자리. 보금자리는 임대가 안 되죠, 아마 불법적으로다가. 여기 신문 기사 보니까 줄어가지고 이명박 때 5년, 3년까지 줄기도 했다는데 아파트에 거주하면은 전세권 등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전입신고 플러스 점유를 해가지고 대항 요건을 갖추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놈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세입자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만들어줬어요. 여기 신문 있죠? 의무기가 23년인데 세곡 보금자리네. 그 뒤에 뒷장 한번 13번짜리 한번 보시면은요. 그 소주지가 강남구 유련동 세곡 이 보금자리 주택. 이 양반은 법을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인가 봐. 그 맨 아래 보면은 김숙 현황조사에 의하면 현재 점유자인 김용숙은 근저당권자인 김숙이 아들임. 그래가지고 전세권 등기 이게 요거는 임대를 못 주니까 대항 요건을 갖추는 방법으로다가는 채권 보존이 안 되니까 전세권을 해야 정상인데 그래도 걸릴까봐 근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근저당권을. 그래서 그 뒤에 14페이지 보면은 이거 낙찰이 7억 얼마였는데 14페이지 보면은 2017년 7월 7일 근저당 김숙 2017년 7월 근저당 정누구 이런 아파트를 개인 간에 근저당 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실무에서 아파트인데 돈 잘 꿔주는데 보통 금융기관에서 다 근저당 설정하죠. 근데 개인 설정을 했어 이게. 그러니까 A에 처음부터 보금자리 주택을 꾼이겠지 지거가 아니고 남이 얻어서 했던가 받아가지고
이런 거 불법적인 거 받은 거를 장기간 끌면 좋아요, 나빠요? 빨리 처분해야지, 뭐, 그냥. 그러니까, 건조당을 이용해서 세입자도 넣고, 개인 간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건조당권도 만들어가지고, 이걸 경매로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그냥, 경매 물건이 아닌가. 경매 물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또 경매 좋은 것 중에서 하나가 법 보호를 받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가요? 거기는 살려면은 뭐 주민도 옮겨라 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죠. 근데 경매로다가 토지 사는 거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무조건 되고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무조건 되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도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 되고 막 그냥 경매로다가는 제약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법이 막 보호해주는 경매를 여러분들이 다 가져야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결정자니까 경매하려고 그러면 공인중개사,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 찾아가야 된다고 다 국민들이 이미지화 돼야 이제 되는데, 아까 말 변호사, 법무사들이 뭐 이렇게 띄워주겠어? 원래는 여러분들 건데. 그 다음에 이제 15번의 명도 요령이네요. 명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것도 뻥 당한 거 여러분들 속고 있어요. 뻥이야, 뻥.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어려웠나는 몰라. 2002년도 몇 월 달이더라? 여기가 7월에? 민사집행법 개정됐죠? 7월 1일이에요. 민사집행법. 그 이전에 민사소송법. 그래도 명도란 말이 있죠. 여기서는 인도명령, 명도소송 그렇죠. 뭔 처예요? 소송자가 붙으면 피고 원고가 있어가지고 판사가 양쪽을 다 불러가지고 막 그 신문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인도명령은 이런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이게 한 6개월 걸린다 그러면은 요거 2개월, 길어야 3개월. 민사집행법이 생기고 나서 경매를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인도명령 제도가 생기고 나서 경매, 명도, 낙찰자가 저 같은 사람이 하려고 그러다가 잘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강제집행과, 민사집행과에 가가지고 이거 의뢰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집달리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처리해줘요. 근데 명도 강의 갖고 돈 벌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분들 되게 어렵게 얘기하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엄청나게 어려운 줄 알았어, 이거.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세입자를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자존심이 있으셔가지고, 이거 낙찰자하고 대면하기 싫어서 가면은 싹 이사 가신 분들도 계세요. 경매에 들어가면 딱 이사 가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요. 자존심 있는 사람은 그래요. 또 만약 찐득이 붙는다, 그럼 안 만날래? 그러고 법에 의뢰하면은 강제 집행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강제 집행을 해야 수입이 생겨요. 그 양반들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준공무원인데, 경매에 관련된 수입 중에서, 거기서 그 양반들이 돈을 나눠 가져서 그게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임차인이라든가 소유자가 안 나가져가지고 강제 집행 들어와야 자기 수입원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열심히 잘 하죠. 근데 문제는 어머니 아버님가 다 돌아가셨네. 12살짜리 초등학생이 뭐라 그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거는 보면 못 사는 저게 빌라 지하 같은 데 가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가서 쓱 보니까 아유 이거 어떻게 해, 불쌍해서 그 법원에다가 이제 살짝 한번 여기에 토스해봐. 그 법원도 가가지고 그 양반들도 못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내보내 애를, 그죠? 못한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낙찰자가 이제는 이제 공무원들 찾아가야지. 공무원인가? 하여튼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좀 케어해주는 거 공직적인 게 있겠지. 세상이 우리나라니까 있겠죠. 그분들한테 잘 부탁해가지고 이분들이 옮겨갈 거주지를 내가
뭐 공무원이라든가 뭐 자선단체라든가 해가지고 만들어준 다음에 일로 가게끔 만들어놔야 요 집이 집 비우기가 완전히 끝나겠죠. 그러니까 그 낙찰 받을 때 그 물건에 누가 거주하고 있나도 사실은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가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네분이 그냥 막 침대에 누워 있네. 아까 말씀드렸지, 아유 내가 왜 해 이걸 또 토스해 공무원한테. 공무원도 안 해요. 물론 나 못해. 그러면 이것도 이제 보호자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낙찰자가 좀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로 이사하시죠라고 생각을 옮겨 드려야만이 명도가 끝나겠죠. 요거 외에 옛날에는 뭐 조폭이네, 깡패네, 뭐 학교 다닐 때 놀았네, 뭐 이래가지고 이거 아무 필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명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제가 기억내놓으면은 뭐 학교 다닐 때 제가 놀아봐야 뭐 군대 가면은 논살면서 가니까 꼼짝 못 하더라고. 그 희한해 보니까. 저는 이제 놀지 못해가지고 좀 몸은 큰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싸움 못했잖아요. 싸움꾼하고 저 논살면서 같이 갔어. 나는 걔가 훈련 받을 때 뭐 누가 뭐라 그러면 선장 뭐라 그러면 한번 들이박을 줄 알았더니 나보다도 더 차려들걸 중저 더 잘하더라고. 야, 군대 논살연수 참 대단하다 보니까. 사회에 그렇게 깡당이 좋다고 하는 애들도 군대 논산을 전사 가보니까 나보다 말 더 잘 들어. 명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명도는 금액이 산출이 얼마를 줄 거냐가 좀 중요하잖아요. 여기다 좀 써놨는데 많지도 않아요. 32평 기준해가지고 200 내지 300만 원 밖에 안 들어요. 이걸 강제 집행했을 때. 그러니까 그 합의를 보기 위해서 세입자하고 얘기할 때 이 금액이 뭐 상한선이죠. 뭐 이 금액을 더 달라고 안 나간다 그러면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금액 이하에서 거의 이 금액에 가깝게 세입자하고 합의하는 게 거의 일반적인 명도 총액 금액이에요. 그 비용은 이제 강제 집행 노무비가 70만 원 내지 80만 원 들고 사다리비가 15, 20만 원 들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 이상계 복원할 때 그 상하차비 4, 50만 원 들고 해가지고 전체를 합치면 200 내지 300이 든다. 저도 이제 처음 경매할 때 그 명도 비용 산출을 어떻게 하나 금액이 얼마인가 한참 애먹었는데 막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경매를 할 때 거의 나중에 좀 알아진 것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폐문부재시 명도유랑에 써 있죠. 누구가 살면은 가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할 텐데 문은 잠겨 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거 명도 또 어떻게 해? 사람이 살면은 뭐 대화라도 할 거 아니야.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했으니까 나가주면 고맙고 안 나가면은 강제 집행 그 법원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강제로 빼면 되는데 문을 잠가놓고 사람이 없어. 이것도 또 골칫거리 아니야. 약간 어린아이 노인네 있듯이 또 세 번째다가 문 잠그고 만날 수가 없어.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거는 깡의 차이대 깡. 배심의 차이야. 물론 물건이 아주 꽉 차 있으면은 정상적인 내가 만날 수 없으니까 강제 집행을 통해서 내보내는 게 순서인데 어떤 사람은 경매꾼이라는 사람은 또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만 엿먹으라고 짐을 조금만 놔두고 그냥 문 닫아놓고 얼른 가서 만나주지도 않아. 즉 이사리를 좀 더 빼내려고.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해 그거를. 근데 그 물건을 임의적으로 문 따고 들어가서 내가 치워버리면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법대로 해야지. 자력구제라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주먹 갖고 한다든가 뭐 내가 마음대로 문 따고 들어가서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배심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확 그냥 문 따고 들어가서 치워버려. 또 저처럼 순한 사람은 법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 한 뭐 30평 아파트 짐이 뭐 요 책상 한 5개 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법적 절차에서 돈이 좀 적게 들겠죠. 뭐 사다리비 없고 그러니까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이죠 뭐. 근데 저는 끝까지 가는 성격이 있으니까
무조건 대고 치웠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A씨하고 그냥 거기서 그 사람도 끝나주면 되는데 그 양반이 저한테 소송을 제기했을 때만 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임차인이라든가 뭐 한 사람이 진짜 그냥 보통 사람 아니면은 그 소송을 역으로 걸어와야 돼야 법적 문제가 걸리는 거니까 보통 사람이 소송하려면 뭐 소장도 써야 되고 뭐 돈이 다 망했는데 뭐 또 변호사나 법무사 가기도 뭐하고 자기가 소장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냥 거기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이 안 드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주 진짜 꾼한테 걸리면은 소송을 해가지고 막 돈은 못 받지만 막 귀찮게 만들겠지. 네가 그래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큰 문제가 없더라고 보니까 형법에 500만 원 이하 벌금만 맞으면 돼요. 막 해가지고 상대방이 막 법으로 치고 들어왔을 때. 근데 요거 또 저 복잡한 것 같아요. 요거 청문회 뭐 이런 데 보면은 과태료하고 벌금하고 달라가지고 근데 여기서 형법이기 때문에 이게 벌금 아니야 이게. 뭐 사회적으로 신경 안 쓰고 사시는 분 괜찮은데 500만 원 이하 이거 벌금 받게 돼 있는데 벌금 뭐 또 빨갛게 남는 데는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출세하신 분들은 뭐 500만 원 이런 거 괜히 벌금 맞아 놓으면은 청문회 하실 때 또 지적돼가지고 너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과태료는 뭐 흔적도 없다 그러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이라든가 이런 데 출세하신 분들은 이런 거 기록에 남기면 안 되지. 여하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좀 간다 하더라도 요 방법이 좋긴 한데 간혹 저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니까 요걸 한 적이 있고 요걸 안내해 준 적이 있어요. 단독주택에 방 하나니까 부천 쪽에 보증금 200, 300, 100에 뭐 월세 15만 원, 뭐 30만 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중개를 했는데 월세를 안 내. 집주인 나보고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해 이거? 그냥 다 그냥 창고에다 갖다 보관하라 그랬지 뭐. 아무 일 없더라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이놈아가 못 돼가지고 법으로다가 내 물건 왜 치웠냐 뭐 금덩어리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나온다 그러면은 골치 아파지죠. 사실은 법에 가서 판단을 금덩어리까지 따지려면은 얘가 금덩어리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니까 법은. 살인하고도 증거를 입증 못하면 무죄 아니에요. 그런 거 많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지. 얘가 금덩어리 있다라고 하는데 금덩어리가 어디서 산 증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뭐 그냥 다 무조건 실무적으로 많을 거예요. 이거 방 하나 아니면 그 조그만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월세도 안 내고 보증금은 다 까먹고 연락은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상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고객을 제 고객으로 만들려면은 그 임차인에 대한 성품을 잘 그동안에 파악해가지고 그냥 없애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탈이 없이 맞아졌다 그러면은 그 양반은 저한테만 와서 다 물어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깡싸움인데, 배짱 싸움인데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거는. 이거는 중개업도 그러죠. 조그만 방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사실은 법적 절차에서 해야지. 하려면 그것이 언제 소송하고 막 복잡하잖아요. 일단, 저 경험 있어요. 이때는 제가 깡이 좀 많았었는지. 명도는 경매만 관련된 거 아니죠. 얼마 전에 한국공인협회 Q&A인가 거기도 질문이 들어왔던데 그래서 제가 답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명도는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 물어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중개에서도 임대차 계약 쓰시고 월세 안 내고 연락 안 되는 폐물 문제 상황이 있죠. 오늘 두 가지 방법, 법적 절차가 원칙이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끄집어내고 한쪽에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 그 밑에 보면은 뭐 재판 없는 임의 강제경면 그 이제 무조건 되고 치라는 거고 뭐 이사 간 것이 확실하고 쓰레기만 남아 있는 경우 이사 갔으나 장롱도 일부 유체 동선에 남아 있는 경우 또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장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잘 한쪽에다 처박든가 아니면 2장 동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거를 좀 남기면서 무작위로 쳤을 때 만약 그쪽에서 법으로다가 걸어온다 할 때 2장 동장 관리사무소에 근거가 있고 사진이 있으면은 판사가 아마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또 인정해가지고 뭐 원래 뭐 500만 원 낼 걸 뭐 안 내게 한다든가 아마 작아질 거예요. 증거주의니까 증거를 나름대로 좀 유리한 쪽으로 좀 많이 만드셔가지고 그냥 쳐버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강제경매는 인도명령 신청, 뭐 강제집행 신청 해가지고 개문 어쩌고저쩌고 많이 써놨네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죠. 이건 어떤지 모르겠다. 이것도 공인중개사분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등기부상의 주택의 표시와 부동산의 현황이 다른 경우가
이거 등기소 이거 판례죠, 판례. 다 아시나? 다 아실까봐 걱정되네. 괜히 쓸데없는 것 같까봐. 이거 아파트에는 큰 거니까, 뭐 건설사가 크니까 이런 경우가 없죠. 근데 건축업자가 지금 빌라 같은 경우, 등기부 등본하고 호수하고 여러분들 계약서 쓰실 때 확인하세요? 확인하시는 분이 계신가? 직접 가셔가지고 건축물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떼죠. 등기부 등본도 틀릴 수도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먼저 작성되고, 등기부 등본으로 오니까, 소유권 관계는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다를 때 등기부 등본이 우선하고, 인정되고, 이런 거는 호수라든가 이런 거는 건축물 대장이 그 등기부 등본 옮긴 거라 건축물 대장이 우선한다. 이건 공부하실 때 배웠잖아요. 이런 거 빌라 계약서 쓰실 때 호수가 등기부 등본하고 앞에 표기 붙은 거하고 확인하세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경매가 돼. 이게 전에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뉴스, 저기도 나왔어요. 신문에도 나오는데 고양시 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당수가 있더라고, 신문에 보니까. 상당수가. 사실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건축물 대장하고 호수하고 실제 빌라 같은 경우 호수 한번 직접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 계약서 쓰실 때 다르면은 원천적으로 이걸 이미 풀로 쳐 있으니까 각기 바꿔서 사는 거지, 바꿔서. 그러니까 저런 경우 이런 대법원 2015년 3월 28일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이 판결문 보면은 다 같이 사는데 주인이 살 수도 있고 임차인이 산다 그러면은 내 집이 아닌 데서 사는 거야. 내 걸로 알고. 언제 하느냐? 경매가 돼가지고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내 경매 됐으니까 나가셔. 이럴 때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등기부 등본하고 현황하고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가라 그러는데 그냥 나가겠어요? 소송을 하지. 그렇지? 이것도 아마 1심, 2심이 좀 1심하고 2심하고 대법원이 좀 다르게 판결 난 건데 저는 알았죠. 이 판례 이전에 그 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저거가 우선해요. 한 사람은 엄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이사 가야지. 실무에 많아요, 이거요. 특히 옛날 빌라. 요즘도 신축도 그래. 그렇기 때문에 신축 빌라 전세 계약 쓸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건축물 대장 띄셔가지고 그 호수하고 실제 집 앞에 붙여놓은 호수하고 똑같이 돼 있는 날을 보실 필요가 상당히 있어요. 경매까지 나오니까 경매 나면 무섭잖아 이거. 명도도 그렇고 내가 계약서 쓴 임차인의 입장도 내가 보기도 어렵고 물론 몰라라고 그냥 딱 닦으면 괜찮지만 양심이 조금 있다 그러면 내가 써준 걸 내가 미리 이런 지식을 알아가지고 확인해서 올바르게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임차인을 줬으면 그 양반이 아까 말씀드린 요람에서 무덤까지 식으로다가 계약에서부터 이사 갈 때까지 보증금이 보호가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경매가 됐다 그러면 제가 사준 빌라든 임차를 준 빌라든 나와 인연을 가졌던 사람이 불의의 손해를 보잖아. 경매하다 보면 이런 지식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고양시 쪽은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고. 조사된 거 있었어요. 많아요. 이것도 아마 빌라 특히 계약서 쓰실 때 아파트는 그런 게 없는데 조심하셔가지고 한 번씩 가서 보시고 계약서 써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웃겨. 우리 공부할 때 이거 많이 하잖아요. 등기부 공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여기다가 또 씹어 있다 그래. 국가도 유럽식 잘 모르겠는데 저도 공부 많이 안 해가지고 학자가 아니니까 유럽에는 아마 공신인 것 같아. 이게 정부 놈도 나빠. 자기들 책임질 거는 싹 빠져가지고 공시라고 해놓고 저쪽 가서는 또 그걸 또 인정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말 표현을 했냐? 19페이지 보실래요? 판례가 좀 무식하게 해석하면 말장난이 좀 많아요. 조금. 공부하지 않는 입장 속에서 일반인들 볼 때는 말장난이 많아. 19번. 19페이지 맨 아래. 뭐라 그랬냐면, 공신력까지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공신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 법이라는 게 되게 웃겨. 이게 판례가 그 판사분들 뭐 아주 높으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은는이가 토시 하나가 뭐 전체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민을 하셨겠지만 공신력까지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건 뭐야? 최소한의 공신력을 유지해야 하는. 하여튼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공신이 아니잖아 이게. 근데 저기는 공신이라고 얘기해놓고, 그거는 공신이라고 안 됐으니까, 공신의 말을 쓰면 안 되죠. 판례에다가. 그러니까 또 말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느 분들은 수도권 세종식 하는 거, 그것도 관습법 얘기 나왔죠, 그때. 법 전공하신 분들은 그거 갖고 지금도 울분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게 무슨 관습법이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도 판사님들은 100%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 양반이 결정하면은 싫어도 따라야지 뭐 지가 어떡할까? 용빠는 죄도 있어요. 좀 무서운 거 많죠? 오늘 하다 보니까. 그렇죠? 무섭다 그래서 신경 써야 될 게 많아, 좀. 중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 계약서 못 써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거 한번 볼까요? 20페이지. 권리 분석의 기본이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 다 아세요? 다 모르세요? 이거 공식인데, 그냥. 말소기준 권리는 무조건 되고 아셔야 중개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말소기준 걸 알아야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계약서 쓴 임차인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 보증금을 100%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말소기준 권리 무조건 되고 아셔야 되니까, 이거 모르고 계약서 쓰시는 분은 이게 불완전, 이거 계약서예요. 이게 불완전 계약서예요. 이게. 언제 뒤에서 뭐가 날라올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듯이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거는 저당권이죠. 민법에 저당권 나오고. 근데 또 민법에도 없는 근저당권이란 말이 있죠. 한번 법률적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담보가 등기 있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 말소기준 권리 무조건 되고 아셔야 돼요. 어디 가면 말소기준 권리 이렇게밖에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총체적으로 말소기준 권리가 뭔가를 나름대로, 이것도 정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마 처음 들으실 것도 있을 거야. 이거 어디 가서 경매 받아도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 정리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하나도. 읽어볼게요. 말소기준 어떤 부동산의 경매가 처분되었을 때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의 의무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판가름하고 매각대금의 소유자 임차인 등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의 기준이 되고, 복잡하죠? 그 다음에 대한법원의 제7문서에서 최선순위 설정이다. 소액임차인은 맨 마지막이가 아니고, 설정 당시에 근저당권이나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돈 주는 거 알죠? 이렇게 말소기준 권리 정리가 좀 한 장으로 이렇게 많아요. 한번 시간 날 때 쭉 읽으셔가지고, 이걸 다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는 이렇다 치고, 친구한테 폐쇄등기부 얘기했더니, 자기 한 번도 못 봤다고, 폐쇄등기부가 이런 때 이용돼? 라고 얘기하더라고. 폐쇄등기부가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옛날 거 폐쇄하지 않나? 맞죠? 근데 폐쇄등기부가 말소기준 권리가 돼요, 이게. 도시정비법 몇 조에 의해가지고 헐고 새로 질 때까지 새 등기가 안 나오잖아요. 새 등기가 안 나온 신축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쓰게 되면은 등기부등본이 없으니까 내가 선순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다가. 그죠?
새로운 아파트를 지었어. 등기부 등본이 아직 안 나왔어. 근데 그 전에 그 사용 승인 받고 그러면 먼저 살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서 쓰면은 등기부가 깨끗한 데다가 임차서 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증금은 100% 받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놈의 이게 또 뭐야? 폐쇄 등기부 부동산 계약 알고 진짜로 위험한 행위다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저 임대차 계약서 못 써요. 실전 경매 사건 번 2011년 당일 21637 좀 오래되긴 했는데 기획처 차원에서 이거 말고 또 한 건이 있어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보를 보셔야 되고 쭉 읽어보시면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임차인부터 경매정보지 그거 써 있죠. 거기에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써 있죠. 경매정보지에 21페이지. 그 어느 경매정보지에도 아마 이게 타인이나 지지옥션도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유료 무료였는데 무료지 하여튼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써놨어. 그 뒤에 아마 그게 태인 건데, 태인은 안 그렇게 써놓고, 그 밑에 등기부 등본 분석 보면은, 가운데 등기 원인에 보면은, 설정계약이라고 정비사업에 의한 뭐라고 써있죠? 정비사업이라는 얘기는 재개발, 재건축일 거 아니야. 이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등기부 등본 알 수가 있죠? 그 뒤에 매각물권 명세서 보면은, 뒷장 여기 23페이지네. 중간쯤에 보증금이 2억 4천이네. 그렇죠? 2억 4천. 보셨어요? 그 아래 보면은 경매물권 종합분석 바로 위에 보면은 최선의 설정일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 몇제 55조 제1항에 따라 폐쇄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이 접수 일자임 이렇게 써놨죠. 매각물권서에. 이거 나오기 이전의 소송권에는 요 문자도 안 써 있었어. 근데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법원 사람들도 공부를 해가지고 사후에 나온 건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써놔도 여러분처럼 한번 들어본 사람은 이거로 가서 권리 분석이 되지만 경매 지식이란 이런 폐쇄된 기부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이걸 써도 무슨 얘기를 잘 모르니까 권리 분석에 영향을 잘못 줄 수도 있지. 그래서 아까 혼자 하면 안 되고 둘이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물권 종합 분석하면은 말소기준 권리 밑에요. 두 가지가 경매정보지에는 옛날 거 2009년 5월 13일 거가 말소기준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각물권면세제는 2009년 1월 22일 거가 근저당권이 매각물권세다. 그러니까 법원에 한 게 맞지. 일반 사설 말소기준 권리를 틀렸고. 그래서 밑에 맨 아래 임차인 보면 2009년 2월 27일 날이죠. 2월 27일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1월 22일 이후고 사설 경매정보지보다는 좀 중간에 끼었네. 그래도 불구하고 사설 정보지는 폐쇄 등기부, 폐쇄됐으니까 등기부가 아직 설정되기 전이니까 대항력이 있다라고 잘못 선순위 임차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래가지고 이게 쭉 써 있고 그 임차보증금 손실액 제가 영어로 좀 썼습니다. 아주 아주 위험한 계약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낙찰 금액이 5억 1천이고 근저당 채권 금액이 4억 2천이고 그래서 남는 금액이 배당 9,100만 원 남죠. 그 2억 4천 임차보증금에서 9,100만 원을 빼면은 배당받는 금액이 1억 4,800. 그래서 보증금에서 받다 보면은 한 1억 5천 정도가 이 양반 임차보증금 날렸어, 이거. 1억 5천. 이게 공인중개사에서 썼겠지, 뭐, 이 정도 금액이면은. 그렇죠? 이 정도 금액. 이거 실사례예요. 근데 전 무서워서 계약서 못 써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경매 공부를.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요. 매매는 몰라도 중개 쪽은요, 경매하고 중개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쓸 때, 맨 끝에 경매로 갔을 때 내가 쓴 계약서에 임차보증금이 몇 프로 받을 수 있나 이 계산을 할 줄 알 때 계약서를 써야만이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무식하게 난 몰라라고 잠자기 전에 알면 맨날 찝찝한 거 뒤통수가. 이거 혹시 또 경매 넘어가는 거 아닌가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대위변제 말씀 많이 듣지 않았나? 대위변제? 대신 변제해 주는 거. 그거 MPL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폐쇄 등기부하고 대위변제하고. 시간이 좀 없는데 좀 빨리 갈까요? 조금 이해를 덜 하시더라도 집에 가서 보시면 아마 이해하게끔 나와 있어요. 제가 그냥 설명을 아까 좀 길게 돼 있는데.
아직 이 집은 2001년도에 4,800만 원을 전세를 넣었네. 그리고 아주 늦게 뭐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이때 뭐 사업하시다가 늦게 잘못됐나? 시세가 파악해보면 한 1억 9천 되는 뭐 빌라였었는데 1순위가 4,800만 원. 2011년. 안 맞더라. 1순위가 4,800만 원 있었고 2010년이니까 이 사이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수리가 그 다음에 좀 늦게 또 1억 원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 경매로 넘어갔어요. 근데 잘리는 게 있죠? 세상 살다 보면 커트라인이라 그러나 뭐 학교 시험 볼 때도 커트라인 떨어지고 막 이런 거. 경매에서 이거 자르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해 주신 걸리 저당권 기준해가지고 너 살아, 너 죽어 이거 자르는 거 있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아까 저 보여드렸죠? 3,500만 원. 소액 임차인이 전신고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하루 늦게 하면은 보증금 못 받아. 잘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배당요구 종기. 배당요구 종기가 기준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나 본데 뒤로 가가지고 장난치고 그랬는데 민사집법 생기면서 날짜를 꽉 잡아가지고 배당요구 종기보다 늦게 하면은 안 봐줘요. 잘라. 너 자격 없어. 또 경매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매각 허브 결정이라 가지고 낙찰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낙찰 받았는데 잘못된 것 같다. 법원이 제대로 해야죠. 남의 걸 강제로 다 판매하는 중개를 하면은 지대로 할 일을 다 잘 해야 되는데 간혹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놈아들도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았는데 내 물건이 좀 내가 잘 받았으면 모르는 척하고 눈 감고 넘어가면 그냥 돼요. 근데 내 걸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잘못 받았어. 근데 가만히 찾다 보니까 빠져야 되는데 그냥 빠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법원이 뭘 잘못했나 막 뒤지다 보니까 법원이 잘못한 게 발견이 됐어. 일주일을 줘요. 요 일주일 내에 내가 낙찰 받은 거를 불허가 신청하면은 지들이 잘못한 거는 불허를 해줘요. 자기들이 잘한 거 있으면 안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경매에서 자르는 기준 4가지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 4가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요 임차인이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 말로다가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 신청을 했어 이 사람이. 이 금액이 얼마더라? 금액이 안 나네. 1억이에요? 1억 3천인가? 1억 3천이 맞나 보다 기억에.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을 신청하니까 법원에서 너는 자격 없어. 그래서 배당을 안 해주죠. 그렇죠? 그런데 이 1순위가 오래돼가지고 금액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요거를 임차인이 대신 갚아주면 이거는 등기에서 삭제되고 내가 점밥 돼가지고 맨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얘는
대항력이 생겨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1억 3천을 임차보증을 가지고 있지만 자격이 없으니까 순서별로 위에서 다 못 받다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매수인이라고 얘기하죠. 낙찰자 그러는데 민사집행법에서는 매수인이라고 말을 바뀌었어요. 정상적으로. 매수인한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4,800만 원을 대신 갚아줘야죠. 이 경매 사건에서도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가 1순위를 끄집어 올렸어. 그러다 보니까 4,8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썼잖아. 그렇죠? 왜 쓸데없이 썼나 조금 설명할게요. 쓸데없이 썼어, 쓸데없이. 즉, 배당요구 종기라는 이게 잘라야 되는, 카트의 기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거보다 늦게 신청을 해가지고 배당요구 종기 내만 정상적으로 신청했으면은 4,800만 원을, 대위 변제를 안 한다 하더라도 1억 9천이니까 요거 2순위니까 1억 9천에서 4,800만 원 빼고 나면 얼마가 남아요? 1억 한 5천 정도 남죠? 1억 5천 남으니까 보증금이 얼마예요? 1억 3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 내만 정상적으로 지가 법원에다가 그 배당 신청을 하면은 4,800만 원 대위 변제를 안 하고도 자기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지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 종기라는 카트 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자격을 못 얻어가지고 4,800만 원을 손해보는 그런 그 경매 사건. 이것도 저 책임을 다 그냥 일로 돌려버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쓴 공인중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매 사건 되는 걸 본인이 또 알잖아. 내 손님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경매 지식을 알고 계셨다면은 배당 요구 종기가 자르는 거가 저거 엄청나게 중요하다. 경매 들어온다 그러면 너 배당 요구 종기 날짜가 언제? 법원에서 통지가 오니까 그걸 보고 그 이전에 빨리 무조건 되고 해라고 코치를 한번 했으면은 이 사람은 4,800만 원을 안 버리는 건데. 여기 중개와 경매는 같이 간다. 다 공인중개사 책임으로 돌려버려, 그냥. 그래서, 드릴 말씀 다 끝났고, 혹시 몰라가지고 제가 좀 시간이 남을까? 요거 한번 보셨어요? 다가구주택 매입 공고? 많이 봤죠? 이거 뭐 했어, 이거? 어떻게 봤으면 어떻게 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인 것도 또 다른 쪽으로 사용도가 있어가지고 고객한테 컨설팅 하려고 돼. 요것만 하시는 분도 있어. 부동산 중에서 잘 안 팔리잖아요. 그게 문제잖아. 이거는 LH 공사가 무조건 되고 사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만 사가지고 미리 LH가 공사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파는 거니까 이런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은 감정가 해가지고 감정가보다 싸다 그러면 이건 LH에서 무조건 되고 사주는 거니까 이것만 경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팔 걱정 해 안 해? 팔 걱정 안 해도 되잖아. LH에서 사주는 건데 미리 정보 좀 빼셔가지고. 그리고 요거 받으셨나 모르겠네. 그냥 제가 원래 법과 판례를 좋아해가지고 하나씩 가져왔는데 계약금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 받았다가 8,700만 원 물어준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보통 이제 계약서 쓰실 때 여러분들 급하다고 빨리 계약서 써야 된다니까. 이거 금액이 얼마짜리야? 얼핏 잘 안 띄네. 13억인가 얼마짜리인 것 같은데 1,000만 원 받고 내일 나머지 보증금 이거 1억 3천인가요? 그러면은요 1억 2천을 내일 송금시키겠다라고 계약서 쓸 수 있잖아요. 어디 1천만 원만 썼는데 매도자가 아파트 가격 항상 막 올라갈 때 자고나면 막 올라가잖아요. 후회스러워.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해지해. 송금시킨다 그러니까 은행 통장도 다 막아버렸어.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 해지 의사 있죠? 중도금 내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다가 배상하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배상의 금액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배액을 물어줘야 되잖아. 매도자가 판단했다가 안 팔았으니까 매도자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1,000만 원만 물어주면 돼? 아니면 얼마를 물어줘야 돼? 1억 3천 물어줘야 돼요? 또 얼마예요? 고민 안 해보셨네, 보니까 많이.
고민 안 해보셨구나. 원래 따지면은 그 케이스마다 법은 좀 다를 수 있고 판사마다 또 다를 수도 있죠. 이것도 1심, 2심, 3심이 달라가지고 대법원 판결은 1억 3천만 원을 물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죠. 판결이. 이것도 계약서 쓰실 때 매도자, 매수자 어느 놈이 예뻐? 그렇죠? 중간에. 내 중개 계약서 파기될 것 같은데 어느 사람 편을 들어야 내 중개 계약서를 다 봤나? 이거부터 양쪽에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약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근데 또 중요한 건 이것도 안 됐구나. 이 1억 3천이 너무 많을 때는 판사가 지 마음대로 깎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공부 많이 했을 텐데. 있었죠? 판사가 1억 3천 너무 많으니까 7,800만 물어줘라 라고 판결을 내서 그러니까 1,000만 원이 2천만 원이 아니고 10%인 1억 3천이 맞고 그 금액이 과다할 때는 판사 재량으로다가 깎아줄 수 있다. 깎아서 7,800만 원. 하나씩 가지실래요? 한번 판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혹시 시간이 저거 할까봐. 결론적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개와 경매는 같이 가는 거고, 판례를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시간 나실 때, 컴퓨터에서 고스톱 주지 마시고, 장기 주지 마시고, 판례를 많이 읽어 주시면은, 여러분의 지식이, 잘 모르는, 여러분들 고객들한테 간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